반갑습니다. 저는 동명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미경 교수입니다. 산업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분야가 의료영상 진단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진단 기술 개발 사례와 개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내용의 순서는 먼저 몇 가지 종류의 의료 영상에 대해서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떠한 것인지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로 국내의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 진단 기술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료 영상과 진단의 첫 번째 예로 피부암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양성이고 아래에 있는 점들이 피부암에 해당되는 악성입니다. 두 번째 열만 한번 살펴보면요. 양성은 점을 구성하는 이 경계가 부드러운 반면에 악성은 이처럼 울퉁불퉁합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ABCDE라는 진단법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더마토스코프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점을 확대해서 보면서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인 경우에는 이 점을 구성하는 경계가 좌우 비대칭이면서 울퉁불퉁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직경이 6mm 이상이면서 점의 크기나 모양, 색상이 변화가 되면 그것은 악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피부암에 대한 1차 진단은 피부과 의사가 사진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의 시각 정보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 영상과 진단의 예는 안저 영상으로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안저란 눈 안쪽 사진을 의미합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을 30년 정도 앓으면 90% 이상이 걸린다고 하고요.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실명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눈 안쪽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면서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을 하는데요. 왼쪽 사진은 정상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원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는 출혈이라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삼출혈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당뇨성 망막병증이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질병도 의사가 육안으로 사진을 보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의 시각정보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 영상과 진단의 예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뼈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성조숙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뼈 나이는 뼈의 크기나 마디 간격, 손목뼈 발달 정도와 개수로 측정을 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준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의사가 환자의 그 엑스레이 사진과 책자에 있는 표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하면서 판정을 한다고 하고요. 의사에 따라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뼈 나이 측정도 의사가 육안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의 시각 정보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료 영상과 진단의 예는 병리 영상을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암이 의심이 되면 조직을 떼어서 유리 슬라이드로 만든 다음에 병리 의사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병리 의사는 현미경으로 최대 500배까지 확대하면서 이 세포 조직을 보게 되고요. 세포나 핵의 모양과 특징을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다양한 세포 조직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조직들이 타원에 가까우면서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면 정상 세포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양,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면서 경계가 뚜렷한 이러한 조직들은 정상은 아니지만 암도 아닌 변형이 시작된 양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있는 조직들은 투블라 아데노마라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불규칙하면서 경계가 이제 없어진 이러한 이제 것들이 암으로 변한 상태라고 합니다. 20년 전부터 이 유리 슬라이드를 고해상도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디지털 병리 기술이 연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유리 슬라이드를 하나의 이미지, 홀 슬라이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홀 슬라이드 이미지로 이제 저장하는 기술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500배까지 확대해서 유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단하는 것처럼 고해상도 이미지를 모니터로 이제 보면서 최대 500배까지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배까지 확대된 것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세포 이런 조직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 200배 이상 확대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제 검은 점들이 핵인데요. 핵의 상태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병리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유리 슬라이드를 보는 시대가 끝나고 모니터로 병리 영상을 보면서 암을 진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몇 가지 그 종류의 의료 영상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닮은 기계,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는 매우 길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많은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보여주는데, 그것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죠. 인공신경망, 그리고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사용된 기술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고요.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딥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딥러닝은 1960년 초에 유행한 인공신경망을 고도한 기술입니다. 최근에 언급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딥러닝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딥러닝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예제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딥러닝 기술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대로 유명한 ILSVRC에서 1등을 한 모델들을 보여줍니다. 이 뒤에는 인공지능 모델이 1000가지 종류의 객체를 학습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정확도를 측정을 합니다. 여기 탑5 오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예측한 상위 5개의 예측값에 정답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머신러닝을 사용한 모델들이 1등을 하였는데요. 2011년 탑5 오류율은 26%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매우 발전하더라도 탑5 오류율이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딥러닝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힌턴 교수와 그의 제자 알렉스가 만든 이 알렉스 넷이라는 것이 오류율 16%를 달성함으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인공지능 연구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해인 2013년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인 ZFNet이라는 것이 오류율 12%를 달성을 했고 2014년 구글 넷은 7%의 오류율을 보임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사람의 탑5 오류율은 5%인데 2015년 이후에 나온 모델들은 인간보다 오류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슨넷은 3.6%고 구글넷은 3%였죠. 이것은 이미지로 객체를 분류하는 능력, 즉 시각정보 분류 능력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시각정보를 이용해서 의료 영상을 진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질병을 분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문제를 풀기 위한 규칙을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문제,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찾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프로그래머는 C나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주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규칙을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부암 진단 그 판단 기준 중에 경계가 울퉁불퉁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계가 울퉁불퉁하다는 이런 규칙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머신러닝은 이런 문제들에 적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데이터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에 머신러닝 모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에는 SVM, 여기 있는 것처럼 SVM, PCA 등 다양한 방법, 아주 무수한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용어가 어려우시면 이 모델은 수학 공식이나 함수로 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 데이터라고 하고요. 학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와 레이블이라고 하는 정답의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는 1과 2의 데이터에 대한 정답은 2다. 3과 4 데이터에 대한 답은 4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모델은 정답을 얻기 위한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학습은 이제 이 데이터를 주면 이 머신 러닝 모델이 이제 이 규칙을 발견하도록 하는 과정인데요. 머신 러닝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과 2의 정답은 2. 그러면 짝수를 구하는 문제일까? 3과 4 데이터에 대한 것은 4. 10과 20은 20. 그러면 짝수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밑에 나온 데이터가 11과 1이 11이에요. 그러면 짝수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것은 큰 수를 구하는 것인가?
5와 6에 대한 것은 6, 6과 7에 대한 것은 7.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받다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머신러닝 모델이 이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큰 값을 구하는 이제 것이구나 라는 이제 그 규칙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을 마치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어떻게 다를까요? 매우 많은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에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모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모델에 원하는 예측값을 원하는 데이터를 주어서 결과를 얻는 것도 동일하죠. 하지만 이 학습 모델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인공신경망의 그 대표적인 모델로는 CNN, RNN, 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NN은 인간의 시각 기능을 구현한 모델로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요. RNN은 주로 음성을 인식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죠. CNN은 사람이나 동물의 눈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지 그 원리를 연구해서 흉내를 낸 모델이죠. 그래서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럼 수학 모델을 사용하는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딥러닝이 무엇이 다를까요? 병리 영상이 암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병리 영상을 직접 입력으로 줄 수 없습니다. 병리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수치값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지로부터 이 초록색에 해당되어지는 이게 이제 세포 조직 영역인데요. 이 영역을 추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된 세포 영역으로부터 이 세포 영역의 크기나 면적이나 타원이기 때문에 뭐 장단축의 길이라든지 이런 행태학적인 특징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영역들에 대해서 인텐시티, 강도 값이죠. 다음 통계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미지 바이오마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이와 같이 수치값을 악성이다, 양성이다 하는 레이블과 함께 이제 주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으로부터 해답을 얻기 위해서도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특징값을 수치값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로부터 이제 세포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해서 특징값을 추출하면 머신러닝 모델은 악성이라는 답을 주게 되겠죠. 반면에 딥러닝 모델은 영상 자체를 입력으로 주면 됩니다. 모델이 이 영상으로부터 세포의 행태학적인 특징이나 강도나 이런 특징들을 스스로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학습을 마친 모델에 이런 입력 데이터를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양성인지 악성인지 해답을 주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양성이라는 이런 답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딥러닝이 머신러닝에 비해서 프로그래머가 특징값을 직접 추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면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모델이 복잡하죠. 그래서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와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위주로 이제 개념적인 것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I 기반 국내의 의료 영상 진단 기술 개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네이처라는 권위 있는 저널에 발표한 피부암 자동 진단 시스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구글렛이라는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18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참여를 해서 레이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피부암의 종류마다 양성과 악성으로 레이블 작업을 한 예이고요. 사용한 데이터는 약 130만 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단 레이블 중에서 불일치한 것들, 즉 동일한 영상에 대해서 A 의사는 양성이라고 하고 B 의사는 악성이라고 한 것은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블 작업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겠죠.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작업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인공지능 모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 집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데이터 집합에 대한 이제 20여 명의 피부과 의사들의 판독 결과와 인공지능이 판독한 결과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인공지능의 결과이고요. 빨간 점이 피부과 의사의 이제 진단 결과인데, 자, 이 그래프에서는 25명의 피부과 의사가 참여를 했고 여기서는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초록색이 피부과 의사들의 이제 평균 정확도죠.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정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의사 평균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휴대폰에 장착을 해서 그 점의 사진을 확대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더마토스코프라는 것인데 미국 등에서 100불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부암이 의심이 되면요, 이 마이크로스코프가 장착된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진단 서버로 보내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구글이 개발한 당뇨성 망막병증 자동 진단 시스템입니다. 피부암 진단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글렛이라는 CNN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고요. 안저 영상에 레이블 작업을 하기 위해서 54명의 안과의사들이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약 120만 개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안저 영상에 레이블 작업을 하기 위해서 54명의 안과의사가 최소 3번에서 5번까지 반복 판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불일치한 것들은 제거를 했겠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구글의 위상이 새삼 느껴지죠. 아래 이제 두 그래프는 두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확도 검증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그래프는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정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것이 아래 이제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면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과 의사의 결과입니다. 8명의 전문의가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 실선이 이제 인공지능의 결과인데 첫 번째 데이터는 인공지능보다 안과 의사가 조금 더 우수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인공지능이 약간 더 정확한 결과를 주었다고 하고요. 이 시스템을 2018년 태국에서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미국인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태국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약 99%였다고 합니다.
자, 아래 이 그림은 뉴질랜드 의사가, 안과 의사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안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개발한 장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장치를 휴대폰에 연결을 하면 안과에서 촬영하는 것과 유사한 안저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촬영한 영상을 진단 서버로 보내어서 이제 진단을 하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자동 진단 시스템의 개발은 저개발 국가라든지 안과의사가 부족한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곳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진단 시스템은 11개 업체 약 20건 정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표에 있고요. 이 시스템들의 이제 그 사진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뷰너라는 회사가 서울 아산병원과 이제 함께 개발을 한 엑스레이 영상으로 뼈 나이를 측정하는 본 에이지라는 이 시스템은 정확도가 약 96%라고 하고요. 루닛이 서울대병원과 이제 개발을 한 퇴결절 검출 시스템인데요. 인사이트는 약 97에서 99%의 진단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바이오라는 회사가 개발한 전립선 암 진단 시스템은 병리과 전문의 판독 결과와 비교해서 약 98%의 민감도와 약 93%의 특이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인공지능의 그 우수한 분류 능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진단 시스템이 계속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그 양질의 데이터 확보이겠죠. 정확한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은 양질의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시스템의 승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예제는 병리 영상을 4개의 클래스로 이제 분류하는 것입니다. 4개의 클래스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 투블라 아데노마, 투블라 아데노마는 암은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양성의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암에 해당되는 악성, 그리고 진단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인 동케어입니다. 동케어에는 백그라운드나 이렇게 세포 영역이 이제 세포 조직 영역이죠. 그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을 스트로마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영역입니다. 현재 제가 그 인공지능 기반의 병리 영상 진단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 예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를 통해서 인지를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는 의료 영상과 그에 해당되는 레이블로 주어져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는 이제 그처럼 이제 이 오른쪽 왼쪽 두 이미지의 레이블은 정상, 다음은 TA, 다음은 악성, 다음에 동케어, 이런 이제 레이블이 주어지겠죠. 의료 영상 이미지의 이 가로 세로 크기는 딥러닝 모델의 종류와 하드웨어 환경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크면 이제 그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200에서 300 픽셀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 그 이미지의 크기가 500 픽셀 이상이면 더 작은 크기의 영상으로 자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홀 슬라이드 이미지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각 종류마다 이 1030개의 이미지를 준비하였고, 이 이미지 가로 세로 크기는 224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그 데이터의 70%에 해당되는 731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요. 30%에 해당되는 309개는 그 정확도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딥러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위한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없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콜앱에 접속을 하면 파이썬을 비롯해서 딥러닝을 위한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이 콜앱의 사진인데요. 구글에서 콜앱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드웨어를 갖추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모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하드웨어 사양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딥러닝 수행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비전문가라도 손쉽게 이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케라스라는 것입니다. 이 케라스를 설치를 하면 텐서프로나 티아노 등의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케라스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아래와 같은 수수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나콘다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요. 그 아나콘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가상개발 환경을 만듭니다. 가상개발 환경을 왜 만드는지는 인터넷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스코드 우리가 편집을 하고 이제 컴파일을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이 주피터 노트북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는데 필요한 numpy나 그리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 이런 이제 주요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요. 우리는 딥러닝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텐서프로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텐서프로를 설치하고 이제 클래스를 설치를 하면 되죠. 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지만요.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자료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컴퓨터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CNN 모델을 구현하는 이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서요. 케라스 라이브러리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CNN 기반의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CNN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지 못하면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본 강의에서는 개발적인 개발 단계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요. 먼저 초기값, 필요한 초기값들이 나오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데이터 입출력 부분만 좀 살펴봅시다. 데이터 루트는 학습과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를 가져올 폴더를 지정을 합니다. 클래스 종류는 N은 노말, T는 투블 아데노마, C는 캔서, ST는 동케어 영역을 의미합니다. 모델에서 사용할 이미지 크기는 224 곱하기 224로 지정을 해 놓았고요. 자, 아래 부분이 이제 학습에 사용할 모델을 설정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우리는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 중에서 VGG16이라는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명령어처럼 이제 VGG16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요,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레이어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한 클래스의 종류가 4개였죠. 그래서 출력 아웃풋을 이제 4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렐루나 소프트 맥스 이런 것들은 딥러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VGG16 모델의 입력과 출력 X를 이제 사용하는 이렇게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이제 모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summar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모델의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VGC16 모델은 사실 복잡한 모델이지만요, 이 명령어 한 줄로 이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레스넷이나 구글넷 이런 다른 모델들도 이와 같이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레이블과 함께 가져오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두 개 이제 부분인데요. 그 현재 소스 코드가 있는 이제 그 폴더가 all 모델이라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그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데이터 루트를 이제 이미지 데이터 아래 얼지 둘둘사라고 이제 지정해 놓았는데요. 이 데이터 루트 밑에 train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train이라는 폴더 아래서 훈련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종류로 우리가 NTACST를 이제 설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이제 클래스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을 보면요. all 모델, 이게 작업 폴더죠. 밑에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밑에 얼지 둘둘사가 있죠. 그 밑에 이제 train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 폴더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폴더도 여기에 보면 데이터 루트 밑에 테스트라는 폴더로 이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두 곳 모두 우리가 앞에서 지정한 데이터 클래스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CNST, TA라는 이제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폴더 이름이 바로 레이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 폴더 밑에는 캔서에 해당되는 우리 아까 훈련을 위해서 731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 각각의 이제 그 클래스 밑에 731개의 이제 훈련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니까 여기 아래에는 테스트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어드린 이제 훈련 데이터는 train generate로,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라는 이제 객체로 이제 반환을 해주도록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델이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모델 객체고요. 키라스에서 이 컴파일이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이 컴파일이라는 함수는 학습에 필요한 비용 함수, 이제 여기 로스죠. 로스와 이제 최적화 함수, 이제 옵티마이저인데 이 로스 비용 함수와 최저가 함수 종류를 설정을 하고 또 정확도 검증을 위해서 어떤 매트릭을 사용할지를 지정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fit gener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컴파일에서 설정한 비용 함수와 최저가 함수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train generate였죠. 이것과 검증을 위한 validation 데이터로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epoch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 놨는데 우리 앞에서 epoch 상수값을 150번을 설정해 놓았는데 epoch은 전체 데이터를 학습을 위해서 몇 번 반복 수행할 것인가를 이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이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150번 반복 학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학습한 결과를 우리가 hist라는 객체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학습 정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왼쪽 코드를 이제 수행을 하면 오른쪽 그래프가 나옵니다. 앞에서 학습 결과를 우리가 hist로 받았는데요. hist로부터 비용 함수의 값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스는 훈련 데이터의 이제 값이고요.
다음에 아래에 있는 베리데이션 로스는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비용 함수 값이겠죠. 비용 함수라고 하면 모델이 예측한 값과 이제 그 정확도, 레이블과의 오차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값과 정답의 이제 값이 0에 가까워져야 모델이 정확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베리데이션 로스인데요.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값이 이제 이 그래프의 값을 봐야 되겠죠. 약 0.18 정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정확도를 보면요. 정확도는 accuracy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accuracy는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일 거고요. 아래에 있는 validation accuracy는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정확도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의 이제 정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 validation accuracy가 초록색이니까요. 초록색을 이렇게 따라가면요. 거의 80 F폭 정도부터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확도는 약 0.98, 98%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델이 이 비용 함수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을 하고, 이제 이 정확도는 거의 이제 0.98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요, 그 분류 결과를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 분류 결과를 영상으로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튜블라 아데노마는 자홍색, 그리고 캔스는 빨간색으로, 동케어 영역은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이제 테두리를 이제 그리드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수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확도가 거의 98%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상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캔서 영역을 보면요. 아래 이 이미지를 보시면 요 위쪽 부분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세포 조직인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암이기 때문에 요 이미지는 암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결과는 영상의 확대 배율을 좀 높이고 크기가 가로 세로 1304인 이미지를 이제 입력으로 주었을 때 분류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큰 이미지를 바로 모델에 입력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패치로 이제 잘랐습니다. 우리 모델의 그 입력 크기가 224 곱하기 224기 때문에요. 이 이미지를 224 곱하기 224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가로 6개, 세로 6개에서 총 36개의 이제 이미지 패치를 이제 우리가 생성을 했고요. 이 36개 이미지 패치를 모델에 넣어서 이제 그 예측한 결과를 색깔로 분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요. 윗부분이 이제 정상이고 아랫부분이 이제 암인데요. 색깔별로 좀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초록색이 동케어였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영역이 있고 여기도 이제 이런 세포 조직 영역이 없는 스트로마 영역들을 이제 동케어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요. 밑에 있는 부분에 이제 암이 있지만 다수의 영역이 이제 스트로마 영역이니까 스트로마로 분류해 준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영역들은 투블라 아데노마로 분류를 했죠. 잘못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 게 여기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 있는 영역이 이제 초록색으로 분류를 했는데, 초록색은 이제 동케어죠. 근데 이것은 암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일부분이 암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정상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정상인데 투블라 아데노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로마 영역, 세포 조직이 없는 영역들은 동케어 영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다수가 스트로마 영역이고, 아래에 이제 그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로마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학습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그 정확도, 성능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의 그 의료 영상 진단 기술 개발 사례와 개발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CNN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의 눈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의료 영상 진단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그 의사를 대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의사의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도와주는,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것들에 대한 그 진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로 사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